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매일경제입니다. 미 국무장관 루비오 강경파 찜한 트럼프입니다. 트럼프 당선인 이제 트럼프 2기가 이제 곧 시작이 되죠. 앞두고 인선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무장관으로 루비오 의원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다. 강경파를 찜했구나. 강경파입니다. 루비오 의원. 그러니까 국가안보보좌관은 왈츠 등등이 좀 내정이 됐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루비오는 뭐라고 얘기했던 사람이냐? 트럼프 당선이 된 직후에 힘을 통한 평화를 얘기를 했었던 사람입니다. 여기는 볼까요? 루비오 의원은 2010년 상원에 입성한 후 중국, 이란과의 외교에서 강경한 목소리를 냈다. 선거 이후 진행된 최근 인터뷰에서 힘을 통한 평화, 이 관련한 정책을 펼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다라는 거죠. 이런 강경파가 국무장관에 곧 임용이 좀 될 것 같다라는 건데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3시가 조금 넘어서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뭐가 들어왔느냐? 트럼프 당선인 국가안보보좌관에 이 마이크 왈츠를 공식 지명했다라는 소식이 지금 들어왔어요. 여기도 사실 부제로 나와 있죠. 안보보좌관의 왈츠가 내정이 됐다라는 소식은 내정이 아니라 실제로 공식 지명이 됐다라는 겁니다. 왈츠 역시도 강경파죠. 외교안보에 이런 강경파를 배치한 트럼프 2기가 우리나라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 얘기를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중앙일보입니다. 2,500, 1,400 다 깨졌다. 금융 트럼프 쇼크입니다. 네. 2,500은 뭐냐? 코스피고요. 1,400은 원화 가치입니다. 이 원달러 환율이 지금 1,400원이 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2,500, 1,400 다 깨졌다라는 건데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코스피는 2,500이 채 안 되죠. 2,500이 채 안 되고 이 옆에 이 원달러 환율 1,400원이 넘었습니다. 이 옆에 있는 코스닥은 또 18.32 지금 18.32가 떨어졌어요. 2.51%가 떨어졌다라는 거. 지금 올라야 될 건 오르지 않고 원달러 환율만 지금 올라가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이러냐라는 거죠. 여기 보겠습니다. 트럼프 두더지 잡기식 관세 위협이 우려되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 빚어지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미국 우선주의의 어떤 경제적 실사판이 어떻게 펼쳐질지 가늠이 안 된다라는 얘기인 거겠죠. 이런 와중에 오늘 새벽 6시가 조금 넘어서 또 속보가 들어왔어요. 무슨 속보냐? 비트코인 속보입니다. 비트코인이 사상 처음 지금 9만 달러를 돌파했다. 어제 제가 딱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8만 8천 돌파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서 곧 9만 깨지는 거 아니에요? 말씀드렸는데 오늘 새벽 6시에 사상 처음으로 9만 달러가 돌파됐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지금 뭐 증시는 폭락하고요. 코인은 급등하고. 근데 전 세계가 다 이러느냐? 아니라고 합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조선일보입니다. 세계는 트럼프 랠리, 한국만 역주행이다. 이 보겠습니다. 미국 다우 평균, 다우지수와 한국의 코스피를 좀 같이 보면 다우지수는 지금 44,293, 근데 코스피는 2,482, 2,500이 채 안 되는 상황이죠. 한눈에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이 경기는 쉽니다라는 얘기가 있죠. 그런데 왜 이러느냐? 우리나라만 유독 좀 트럼프 포비아에 지금 갇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조선일보의 진단입니다. 좀 우리나라가 유독 지나치게 걱정하는 거 아니냐. 이 트럼프 일기 때도 사실 걱정은 많이 했지만 생각보다 걱정만큼 그렇게 큰 타격을 입진 않았는데 지나치게 두려워할 건 아니다라는 게 조선일보의 얘기입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지금 일단 역주행이 눈에 보이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런 상황, 성장률로 좀 드러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경향입니다. 네. 내수 한파에 올 성장률 전망 2.5에서 2.2%로 하향 조정을 했다라는 거죠. KDI가 내년이 더 어렵다. 사실 올해도 어렵다 하긴 했었습니다. 근데 올해 어려운 게 아니라 내년이 더 어렵다. 그래서 여기 볼까요? 하반기는 2.2% 성장을 예상을 했었는데 1.7%로 0.5%포인트나 지금 하향 조정을 한 상태입니다. 트럼프 리스크가 현실화되면 내년 1%대까지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네. 일단 이 트럼프 당선이 되면서 굉장히 지금 전반적으로 이 경기가 출렁이고 있다, 경제가 출렁이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어쩌면 트럼프 당선인을 곧 만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한국일보입니다. 윤, 트럼프와 만남 성사될까? 에이펙, G20 참석차 내일 출국입니다. 내일부터 남미로 윤 대통령 지금 순방을 떠납니다. 지금 다자 회담이죠. 에이펙, G20 참석차 내일 이제 출국을 해서 21일까지 계속 순방을 하고 있는데 물론 여기에 트럼프 당선인은 참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 본토가 가깝죠, 남미와. 그러다 보니까 혹 여기에서 순방하고 잠깐 미국 본토로 가서 거기서 만날 수도 있다란 얘기가 살살 또 흘러나오고 있어요. 근데 윤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이 트럼프 당선인과의 만남만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자 회의입니다. 에이펙, G20. 여기서 모든 정상들이 모이기 때문에 많은 정상회담이 하루에도 몇 번씩 지금 이루어지게 됐는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만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같이 나오고 있죠. 미국과 중국, 전 세계가 아는 지금 사이가 안 좋은 관계죠. 그런데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우리나라의 상황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절로 드네요. 다음 기사 볼까요? 동아일보입니다. 검 명태균, 김 여사의 500만 원 받아 진술 확보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지금 명태균 씨 사실 2번의 검찰 조사를 이미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속영장이 청구가 돼서 내일 영장실질 심사를 받죠. 근데 명태균 씨에 대해서 폭로를 계속해온 이 강혜경 씨가 뭐라고 했느냐? 명태균 씨가 김 여사한테 500 받았어요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 진술을 검찰이 확보를 했고 검찰 조사에 이 검찰 소환 조사에서 명 씨가 받았습니다라고 인정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돈의 성격은 무엇이냐라는데 질문이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얘기도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사진 기사 볼까요? 네. 이게 대체 뭐야? 옷들이 바닥에 쫙 깔려 있습니다. 근데 이 옷에 뭐라고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느냐? 동덕, 여기 잘 보이실까요? 여기가 더 잘 보일 것 같습니다. 동덕 위미즈 유니버시티, 네, 동덕여대 잠바예요. 뭐 과잠이라고 그러죠. 과잠바, 과점퍼. 그러니까 지금 쫙 바닥에 깔려 있어요. 왜 깔려 있느냐? 강력한 항의의 뜻으로 학생들이 지금 바닥에 과점퍼를 쫙 깔아놨다라는 거죠. 왜? 동덕여대 학교 쪽에서 지금 이 동덕여대를 남녀공학으로 좀 전환을 하겠다라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관련해서 학생들은 우리는 싫어요. 우리 모교 여대로 남겨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일단 평생 모교가 될 내 학교가 남녀공학 되는 건 원치 않습니다. 라는 게 재학생들의 지금 얘기인 건데 이걸 일단 학교 쪽에서 공학으로 좀 전환을 합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 학교 쪽의 논리가 얼마나 정교하게 맞설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침엔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전투 개시 미 확인입니다. 미국이 전투를 개시했다고 확인을 했다란 얘기인 거겠죠. 여기 보겠습니다. 역시나 오늘 새벽에 속보로 전해진 소식입니다. 그동안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이 됐고 실제 교전도 치렀습니다라는 얘기는 전원들을 통해서 들어왔었어요. 근데 그때 미국이 뭐라 그랬느냐? 아직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곧 투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라는 정도의 얘기만 나왔었는데 오늘 새벽에 미국이 공식적으로 북한군이 러시아군이랑 실제로 전투를 개시했습니다. 라고 확인을 했다라는 거죠. 보겠습니다. 10,000명 이상의 북한 병사들이 러시아 동부로 파견이 됐고 그들 대부분이 쿠르스크주로 이동을 해서 러시아군과 함께 전투작전에 관여하기 시작했다는 걸 확인을 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새벽 5시가 조금 넘어서 지금 들려온 소식이었는데 사실 오늘 조간에 뭐가 있었느냐 이런 소식이 있었어요. 경향신문 같이 볼까요? 김정은도 북러조약 서명,
북한군 전장 투입 공식화만 남았다였었어요. 네. 어제 북러 조약에 실제로 서명을 했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김정은과 푸틴 같이 서서 이 조약 체결한 거를 좀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약도 체결을 했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실제로 투입해서 전쟁하는 것만 남은 거야 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공식화만 남았다고 했는데 새벽 사이 공식화가 된 셈이 돼 버렸다라는 거죠. 밤사이 들려온 소식에. 요거 관련해서 제가 전문가 정대진 원주 한라대 교수님 저희가 전화로 좀 연결이 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좀 새벽에 급하게 좀 연락을 드렸어요. 지금 이 나온 속보 소식이 북한군이 사실 그동안 전투에 개시를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미국이 확인을 안 해주다가 미국까지도 지금 확인을 해준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뭐 이게 개시를 언제 했냐의 시점은 북한의 책임을 물을 때 좀 중요한 포인트긴 하다라고 교수님이 일전에 말씀 주신 적이 있긴 한데 책임은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인 거고 지금 상황에선 자칫 혹여나 지금 러시아 조약까지 맺었는데 참전해서 교전을 한다는 게 세계대전 비슷하게 확전되는 거 아니야라는 우려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던 게 이제 북한이 공식 참전이 확인이 점차 되고 기정사실화되면서 이제 국제전으로 성격이 완전히 이제 변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금 원하는 대로 그 서방 국제사회 특히 유럽과 미국의 지원이 더 확대되게 된다면은 이거는 뭐 직접적인 뭐 나토군의 파병이나 뭐 미군의 참전 뭐 이런 것들이 없다 하더라도 사실상 이제 그 국제전의 양상을 띠게 되는 거고 이게 이제 나중에 어떻게 명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더 내년에 빨리 종식이 안 되고 더 확대된다면 이게 3차 대전의 전운도 가시지 말라는 법이 없는지 좀 불안정한 상황에 다시 또 직면하게 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의 이 상황이 좀 정리가 되지 않고 수습 국면으로 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실제로 그런 3차 대전의 측면까지도 좀 확전이 될 가능성도 없잖아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근데 사실 트럼프 당선인은 아마도 빨리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좀 종료를 좀 시키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오늘 조선일보 기사 같이 볼까요? 조선일보 1면에 러북한군 10분 간격 공격. 네. 교수님, 지금 네, 우크라이나에서 얘기하는 건 러시아랑 북한군이 10분 간격으로 지금 우리 집중 공격하고 있어요라고 우크라이나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 시간이 없다. 트럼프가 취임해서 곧 전쟁을 못하게 할 것 같으니 빨리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종결을 좀 짓고자 하는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예, 뭐 단순 비교는 좀 어렵긴 하지만 우리 1950년 6.25 전쟁이 이제 휴전 협상 과정 들어가던 장기화되던 그때 측면과 좀 비슷한 면이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때도 휴전 협정 개시되고 한 2년 이상 휴전 협정 그 논의들이 계속 이어졌죠. 그런 네. 와중에 아주 치열하게 그 고지전들이 펼쳐지지 않았습니까? 아마 지금 그런 양상이 지금 쿠르스크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뭐 휴전이든 종전이든 어쨌든 전쟁 그 종료 혹은 중지 국면에 들어가기 전에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훨씬 더 이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서 지금 쿠르스크에서 이제 치열한 교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쿠르스크 같은 경우는 지난 8월에 우크라이나가 공격을 해서 이제 러시아 본토를 좀 공격했던 건데 러시아는 탈환을 해야 되는 거고 우크라이나는 협상에서 조금 더 유리한 입장을 고수하기 위해서 반드시 좀 확보를 해야 되는 양측으로서 이제 사활이 걸린 지역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은 만약에 트럼프 당선인이 휴전을 지금 휴전하세요라고 협상을 좀 시도를 한다는 상황이 되면 그때 얼마나 우리가 더 많은 영토를 갖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고지를 점령을 했는지가 직접적인 어떤 협상에 영향을 미칠 요인이기 때문에 지금 집중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 트럼프 당선인이 얘기했었던 거에 비춰봐서 아마도 우크라이나 전쟁 곧 그래도 종료, 휴전을 시키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실제로 지금 트럼프 당선인 인선을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트럼프 2기 외교안보 투톱의 슈퍼 매파. 네. 아까 저희도 일면 소개 때 잠깐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일단 국무장관의 루비오 의원 그리고
이 국방장관의 국가안보보좌관의 지금 왈츠 하원 의원을 임명을 오늘 이 왈츠 의원은 실제로 공식 임명을 오늘 새벽에 했어요, 교수님. 근데 보면 강경파 여기 좀 슈퍼매파라고도 하는데 슈퍼매파가 외교안보 투톱으로 왔다는 거 이게 북한군이 파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어떤 직접적인 영향이 미쳐질 수 있는 거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 루비오 의원이나 월츠 의원의 그간 행보를 보면 이제 매파긴 매파인데 이게 네. 대중국 강경 매파인 거는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근데 실제 우크라이나전에서도 러시아에 대한 입장이 어떤지는 아직까지는 이게 그간의 행보에서 명확히 드러난 거는 아직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인권 문제나 뭐 보편적인 문제에 있어가지고도 어쨌든 네. 뭐 이렇게 좀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것은 명확하긴 한데 아직까지 중국 강경 매파인 것은 확실한데 지금 러시아하고 어떤 협상을 벌여서 우크라이나전을 종전시키는데 어떤 역할을 할 건지에 대해서 명확한 추정을 할 만한 근거들은 아직은 좀 찾기는 조금 힘든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이제 그 보스인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전을 종료한다라고 하는 거를 공언을 한 바기 때문에 네. 이제 이 그 구상을 이행하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지원 철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러시아와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제 그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러니까 영토 회복이 원래 그동안은 우크라이나 전을 이야기할 때 국제사회가 그리고 또 미국이 많이 이야기하던 것이었죠. 그러니까 정의를 회복하는 차원에서 이제 영토 회복을 하는 거였는데 그거 없이 그냥 안정.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 5분의 1 정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를 점령한 상태에서 양측이 그냥 협상을 받아들여라라고 하는 방식으로 갈지 이제 이거는 순전히 이제 트럼프의 의중이 가장 중요한데요. 거기에 아마 충실하게 그 오더를 따르고 좀 강제하는 역할들을 좀 강하게 하지 않을까 예상은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지금 우리가 슈퍼 매파라고 얘기를 하지만 루비오 의원도 그렇고요. 지금 왈츠 의원도 그렇고 두 사람이 대중 강경파인 건 확실한데 그렇다고 해서 러시아와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입장이 딱히 명확하게 아직까지 나온 게 없기 때문에 그 부분 좀 봐야 된다. 다만 트럼프 당선인의 얘기를 굉장히 철저하게 따를 것으로 본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사실 이게 저희가 뭐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금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진짜 중요한 건 그래서 이 슈퍼 매파가 와서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라는 겁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우크라전 힘 빼고 중국 견제 집중, 동맹국엔 방위비 증액 예상입니다. 지금 이 국민일보의 제목이에요. 일단 우크라이나 전쟁은 뭐 종전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 치고 대중 견제, 이 지금 대중 관련의 매파를 지금 이 공식 임명을 한 걸 보면 이럴 것 같다라는 건데,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이 이슈가 직접적인 타격이 아닐까 싶습니다, 교수님. 저희가 방위비 분담금 다시 협상에 들어오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있는데 실제 다시 협상을 개시할 가능성 몇 퍼센트 된다고 보세요? 100%입니다. 이거는 100%. 예. 그 트럼프의 공언 잊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확실히 이제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을 트럼프는 반드시 요구를 하게 될 건데 다만 이제 그 루비오 이제 국무장관 이제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과거 2016년도 대선 경선 당시에 그 한국이 한 8억 달러 방위비 분담하고 있고 이게 충분히 하고 있다. 그리고 한미 동맹이 전략적 경제적으로 미국의 이익이 되지 않는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나는 반대한다, 거부한다라는 입장을 밝힌 적은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트럼프의 이제 생각에 이제 어떤 영향을 좀 미칠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트럼프는 반드시 이제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을 요구할 건데 그 수위 정도를 조절하는 데 있어서는 아마 루비오 의원의 이 관점과 그리고 또 그간의 이제 견해들이 조금 지렛대 역할을 좀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좀 치밀하게 좀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교수님 마지막 질문 요거 하나만 드릴게요. 우리 좀 치밀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 그쪽에서 이만큼을 요구해도 최소한 이거를 깎을 수 있을 만한 어떤 논리적인 대안이 필요한데 우리는 뭘 제시할 수 있을까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라고 하는 게 일단 시작이 특별협정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따르면은 미군이 자기 비용으로 이제 그 부대 전개를 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1990년부터 경제도 성장하고 미군 내 대외 전략도 변하니까 우리가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으로
동맹의 차원에서 이제 배려 차원에서 우리가 돈을 내주고 있는 겁니다. 분담을 같이 하고 있는 건데 네. 일단 그 원칙과 정신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게 중요할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방위비 분담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쨌든 미군이 전개하면서 거두고 있는 동아시아에서의 영향력 유지라고 하는 이익들, 네. 그것들도 이제 이게 장부상에 이제 무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 계상이 되는 방식으로 우리가 같이 환산을 좀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주한미군 축소, 철수 이런 것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얘기를 하게 될 것인데 네. 만약에 그 주한미군 25,000명 중에서 3분의 1이든 아니면 전원이든 철수한다 하더라도 네. 그 부대 전개를 미국 본토에 가서 하든 유럽에서 하든 중동에서 하든 그 비용은 드는 겁니다.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 그거를 우리는 지금 내주고 있는 거죠. 사실은 동맹 네. 차원에서 배려하면서. 그 점을 정확히 인지를 하고 이거는 한국의 이익만을 위하 있는 게 아니라 미국 부대 전개 비용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이익이다라고 하는 거를 잘 설득하고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조목조목 잘 좀 지적을 해주시죠. 다음 키워드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 네. 이 500만 원이 대체 왜 나왔느냐 기사 같이 볼까요? 명태균, 김여사의 500만 원 받아 진술 확보입니다. 아까 저희 일면에서 살짝 소개를 해드렸죠. 뭐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강혜경 씨가 검찰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명태균 씨, 김건희 여사한테 500만 원 받았어요라고 검찰에서 진술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를 볼까요? 여기에 대해서 명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명 씨는 검찰 조사에서 구체적인 금액은 기억하지 못하면서도 일종의 교통비를 받은 것이다. 금액이 좀 많다고 느껴졌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했다고 한다. 아까 그래서 제가 이 일면 소식을 좀 전하면서 이 말씀을 했죠. 그럼 대체 이 돈의 성격이 무엇이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다음 기사의 제목이에요. 여론조사 경력 금일봉, 단순 교통비, 돈 성격 추가 수사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돈의 성격이 뭐냐? 최수영 위원님, 성격이 뭐라고 보십니까? 좀 애매한 점이 있어요. 금액이 네. 500만 원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여론조사에 대한 지금 여러 가지 자료를 받았던 데가 고마움의 표시의 대가로 보기에는 금액이 좀 미미하고 그렇다고 이제 지방에서 올라오니까 여러 그 경비 소요된 것을 좀 보태주기 위해서 줬던 거라면 조금 많고 애매한 돈의 성격이 있는데 지금 어쨌든 검찰이 이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해서 영장을 친 내용을 보면은 주로 네. 정치자금법 위반만 딱 들어가 적시돼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이 어떤 성격이냐에 따라서 조금 더 지금은 공소장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그렇게 네. 돼 있지만 이 돈이 어떤 돈인가에 따라서 이게 대통령 부부와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또 고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이 일단 저는 이 구속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치자금법 위반만 구속영장 청구서에 넣었지만 네. 만일 신병이 확보된다면 이 돈의 성격, 그다음에 이 돈의 흐름,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은 대선 전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게 어떤 돈이었는지 500만 원이 많다면 많고 작다면 좀 적다면 적을 수도 있는 애매한 돈 지점에 있는 돈이라서 네. 어쨌든 검찰은 만일 신병이 확보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별도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500만 원 금액이 좀 애매하다. 이걸 여론조사 대가라고 보기엔 좀 적고 그렇다고 교통비라고 얘기엔 좀 많다. 근데 이게 금액만 애매하다고 볼 수 없는 게 또 뭐가 애매하냐. 사실 명태균 씨의 얘기가 좀 애매합니다. 여기 아까 밑줄 같이 볼까요? 네, 아까 동아일면 명태균 씨 이렇게 얘기를 했죠. 뭐라고 얘기를 했냐. 일종의 교통비를 받은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많다고 느껴졌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얘기는 사실 윤경호 위원님 의미적으로는 좀 반대되는 말이 아닌가. 교통비예요. 이거 별거 아니에요라는 취지로 들릴 수 있는 거고요. 좀 많게 느껴졌어요. 이거는 교통비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쪽으로 들릴 수 있는 거거든요. 상충되는 말을 다 검찰 조사에서 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빠져나갈 길을 미리 만들어 놓은 거 아닌가. 거죠. 정치자금법만으로 과연 얼금할 수 있을까? 저 얘기에 의하면. 근데 저 말에서 저는 첫 느낌이 네. 이게 한 번 받은 게 아니구나. 일종의 교통비
그다음에 많다. 이거는 비교의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 전에도 받은 돈이 분명히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검찰이 이제 이 사안을, 이 사실을 부정할 수, 감출 수 없는 이유가 네. 코바나 컨텐츠가 찍힌 돈봉투 사진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문제는 그러면 준 사람, 받은 사람, 그리고 혹시 있을 수 있는 전달자.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가 되고 실제 처벌까지 받으려면 이 3자가 모두 다 인정을 해야만 되는. 과거의 판례가 그래요. 네. 뭐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박희태 과거의 한나라당 대표 경선 시절에 중간 전달자 김효재 그리고 수령자 고승덕. 그 고승덕 전 의원이 어느 방송 토론에 나와가지고 이미 지나간 일이라고 300만 원 받았다고 가볍게 얘기했다가 그게 국회의장 하던 박희태 전 대표가 낙마하고 자진 사퇴하고 굉장히 파장이 컸잖아요. 그때요. 그 300만 원은 이 3자가 모두 다 인정했기 때문에 기소도 되고 처벌도 됐어요. 그러나 조성했던 1억 7천만 원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네. 그중에 나머지 금액은요. 검찰이 뭐라고 했던 줄 아세요? 받은 사람 전혀 적시가 안 되고 받은 사람이 규명이 안 돼서 기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건도 김 여사가 그거 정치자금 아니야라고 한마디로 네. 선을 그어버리면 그런 점에서 명태균 씨는 저런 표현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해석을 하죠. 네. 사실 지금 많은 부분이 지금 검찰 조사를 통해서 지금 밝혀져야 될 부분들이 아마도 이런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윤경호 위원님은 글쎄 많다 적다의 기준이 앞선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있었던 거 아닐까라는 추측도 좀 같이 좀 말씀을 또 주셨어요. 그 부분도 사실 검찰에서 이 같이 좀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지금 이 검찰 조사를 지금 2번을 받았죠, 명태균 씨. 그리고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일 수능 날이기만 한 게 아니고요. 명태균 씨 또 이제 구속영장, 이 영장 실질 심사를 또 받는 날이기도 해요. 영장 실질 심사가 있다. 근데 이 영장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 다음 기사 볼까요? 윤 부부와 친분과 시 국회의원 같은 지위에서 정치 활동을 했다라고 적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호가호위하면서 지금 실제 돈도 받았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단순히 호가호위, 내가 잘 알아 라고만 얘기하고 다닌 게 아니라 그래서 뭐 얼마를 받고 내가 뭐 해줄게 라고 하면서 돈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법이다라는 게 지금 이 영장에 지금 실제로 적시된 내용인 건데 사실 명태균 씨는 앞서서 이런 얘기했었죠. 들어보실까요? 아니 누구나 추천하는 거 아니에요? 추천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내가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 선거 때 지지했던 거는 나는 저분이 대통령이 됐으면 참 잘할 것 같아. 그런 마음으로 한 거 아니에요? 대통령도 사적인 대화가 있는 거고 여사님도 사적인 대화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에요? 네,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에요? 라고 반문을 했었던 명태균 씨의 얘기인데 최수영 의원님, 네. 사실 대한민국 국민과 국회의원 같은 지위에서 정치활동 이거는 너무 하늘과 땅 같은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명태균 씨가 검찰 조사에서 이제 좀 입장을 좀 바꾸는 것 같은데 주로 많이 바뀌죠. 근데 지금 그 검찰이 내용을 이제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한 내용을 보면은 네. 실질적으로 간단해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 이런 유력 정치인들 내가 매우 잘 안다. 네. 매우 잘 알고 이 김영선 의원 하는 거 봤지요? 이게 되는 거 봤지요? 그러니까 나한테 줄을 서세요. 대신 돈 갖고 오세요. 그래서 돈을 받았어요. 그게 지금 검찰의 말하자면 지금 그 내용이 이제 압축된 건데 이 명태균 씨 얘기는 결국은 본인이 실질적인 국회의원의 지위였잖아요. 김영선 의원은 헛개비였고 실질적으로 본인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공천까지도 개입한 거잖아요. 그래서 2022년 지방선거 때 출마자들보다 돈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근데 어쨌든 지금 그 얘기를 하면서 지금 본인이 물타기를 하는 건데 저는 이 명태균 씨 얘기 중에 저희가 여기서 한번 다뤘죠. 예전에 그랬잖아요. 공직기강 비서관실에 있는 직원이 찾아와서 당신은 대통령 선거에 공을 많이 세웠으니까 부부를 팔고 다녀도 된다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해줬다. 그래서 저희가 가당키도 한 얘기냐고 여기서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네. 지금 이제 와서는 또 내가 추천했다 돈을 추천할 수
지 않았냐 말을 바꾸는데 어쨌든 저는 명태균 씨 그래서 신병이 빨리 확보돼야 된다. 왜냐하면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겠어요. 상황과 입장과 그다음에 분위기에 따라서 말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네. 저는 어쨌든 지금 검찰이 새롭게 제기되는 아까 그 500만 원에 대한 의혹도 추가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어쨌든 명태균 씨가 진술이 일관되고 조금 말하자면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검찰이 빨리 좀 여기에 대한 그 수사를 그러니까 좀 집중적으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지금 현재 영장에 적시된 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금 명태균 씨가 이 영장이 지금 청구돼 있는 상태인 거죠. 근데 사실 처음에 이 의혹이 나온 건 정치자금법 이후에 공천 개입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해서 공천에 뭔가 중간에서 뭐 한 거 아니야, 개입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또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관련해서 그때 나온 녹취가 뭐였었냐?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육성 녹취였었죠. 김영선이 좀 해줘라 했는데 뭐 당에서 말이 많네. 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근데 이 녹취 관련해서 명 씨 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 전에 사실 이런 대화가 있었어요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무슨 얘기냐. 그래픽 준비된 거 있죠. 같이 볼까요? 이겁니다. 여기를 보면 5월 9일, 2022년 5월 9일 오전 10시 전후로 윤석열 당선인 김영선이 공천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해서 요건 저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이미. 그래서 그때 명태균 씨가 진짜 평생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했다라는 건데 이 앞에 이런 일이 사실 있었어요 라고 지금 이 명태균 씨 쪽에서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보면 5월 9일 새벽 이 12시 20분입니다. 12시가 넘은 시각 카카오톡으로 이준석 당시 당대표가 등장을 해요. 윤석열 당선인이 김영선 경선한다는데요 라고 카톡을 보냈다는 거죠. 여기에 명태균 씨가 전략공천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확인해 볼게요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새벽 상황이고 오전에 명태균 씨가 윤 당선인한테 공천을 부탁드립니다라고 수차례에 걸쳐서 계속 이 톡을 보냈고 그리고 난 다음에 통화가 이루어져서 이런 얘기가 나왔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가 있고 난 다음에 또 이런 대화가 있었다. 명태균 씨가 이준석 당시 대표한테 윤상현 의원한테 전화해서 김영선 전략공천 주겠다고 윤 당선인이 말씀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윤 당선인한테 김영선 공천 부탁드립니다라고 다시 한번 또 카톡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지금 보면 윤경호 위원님 명시 쪽 얘기에 따르면 이게 이준석 당시 당대표, 현재 이준석 의원이죠. 당시 당대표도 연관이 돼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맞다고 한다면. 그럼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냐라는 거예요. 글쎄요. 맥락상 느닷없이 윤 대통령이 명태균이라는 사람하고 통화를 한 게 아니다. 이제 그 얘기를 뭔가 국민에게 좀 호소를 하려고 네. 저걸 꺼낸 것 같아요.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그랬죠. 굉장히 오랜만에 명 씨하고 통화했다. 이렇게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 등장하는 인물들, 당시의 당대표인 이준석, 그리고 그 6월에 치러지는 보궐선거의 공천관리위원장을 하는 윤상현, 이들에 대해서 검찰이 똑같은 잣대로 조사와 수사를 빨리 하는 게 진실을 규명하는 거다. 무엇을 위한 진실이냐? 명태균이라는 자연인이 명태균이라는 브로커가 어떻게 해서 국회의원 또는 뭐 여러 다른 선거에 공천 개입 징후 여기에 이렇게 많이 끼어들었느냐. 거기에 그런데 육성 녹음이 나온 게 윤 대통령이 당시 당선인 신분이지만 지금 연루가 돼 있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 여부, 이건 뭐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 시비가 나올 수 있으니까. 거기에 더 중요한 건 김건희 여사가 또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가 봤지만 돈봉투를 건넨 거 이게 교통비냐 아니면 뭐 여론조사에 대한 대가 지불이냐. 만약에 여론조사에 대한 대가 지불이라면 그 여론조사는 뭐예요? 윤 대통령 후보로서의 윤 대통령의 경쟁력을 위한 대가 이거니까 이런 연결고리들이 다 있는데 크게 보면 뭐를 위한? 명태균의 공천 개입 이걸 규명하기 위한. 그러니까 단순히 정치자금법 위반 이거 하나만 가지고 창원지검에서 그냥 기소해버리는 걸로 끝나면 그러면 명태균의 호가호의 다음에 있는 윤 대통령이나 김건희 씨의 공천 개입에 대한 규명이 안 되잖아요. 전 윤 대통령이나 김건희 씨가 남아있는 임기에
오히려 정당성을 갖고 국정에 임하려면 봐라, 난 개입하지 않았다라는 걸 명확하게 선을 그을 수 있어야 되고 그게 바로 검찰 수사 잘 돼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은 이게 단순히 뭐 명태균 씨 하나가 아니라 지금 보면 뭐 이준석 당대표도 나오고 뭐 대통령이랑 통화했다는 것도 나오고 이게 그래서 사실 명태균 씨 얘기를 이른바 뭐 정말 날고기는 정치인들이 귀를 기울여서 들었던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도 지금 같이 하셨어요. 근데 또 여기서 약간 얘기가 최수영이 네. 약간 좀 애매한 게 아까 500만 원 금액도 애매하고 이 명태균 씨 발언도 애매한데 또 하나 애매한 게 있습니다. 지금 얘기를 보면 저희가 녹취가 나온 게 윤 대통령은 김영선이 좀 해줘라 했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 이 얘기는 당에서 안 해줄 것처럼 좀 반항을 좀 한다, 반발한다라는 이런 취지의 얘기였었는데 근데 이준석 대표는 그럼 또 왜 전화를 했느냐. 전화해서 얘기한 건 이거 경선하라는데 단수공천 전략공천 아니고 경선하라는데 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럼 대체 이거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지 앞뒤가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좀 있긴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 눈여겨볼 게 이제 이준석 당대표가 딱 처음에 전원이 윤석열 당선이 당에서 김영선 경선하라고 했다는 내용이잖아요. 그쵸. 근데 어쨌든 당에서는 아마 여러 가지 이제 당선인의 의중도 좀 파악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곧 내일이면 대통령이 되시는 분이니까 네네. 또 그리고 1호 당원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기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준석 당대표 워딩 그대로가 사실이라 그런다면은 윤석열 그때 당시 당선인은 원칙대로 하라. 이 얘기를 한 거죠. 경선이 원칙이 아닙니까? 원칙대로 하라 얘기를 한 거예요. 그 기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든 이 명태균 씨는 전방위적으로 로비를 해서 대통령과 문자도 보내고 하다 보니까 결국 통화가 됐어요. 취임식 하루 전날 대통령 당선인이 할 수 있는 얘기는 그래 뭐 하여튼 나도 의견 전달했는데 당선 말이 많네. 이 또 맥락을 그대로 본다면은 의견을 개진하긴 했는데 글쎄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가 또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보면 윤상현 공관위원장에게 전화했다더라고 또 이제 이준석에게 보내요.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나온 얘기는 공관위에 전달했다 얘기가 하려면 자기의 역할이 별로 좀 작은 것 같으니까 윤상현을 아예 적시해서 얘기해서 좀 이른바 좀 과장돼서 뻥쳤다고 본인이 또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얘기를 놓고 본다면은 윤 대통령은 아주 원칙론적인 또 혹은 이제 원론적인 정도의 수준의 얘기를 건넨 거는 정황상 드러나는 건데 당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했는지는 이제 이준석 대표의 얘기를 또 들어봐야겠죠. 그런 측면에서 명태균의 좀 과장과 허풍,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의 약간 입지적인 곤란함, 그다음에 윤 대통령의 그런 그냥 뭐 이걸 좀 그 당에서는 알아서 좀 원칙대로 처리해라라고 했던 이 3자가 맞물려 가지고 이 카카오톡 내용이 저는 진행된 걸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 오히려 앞뒤 문맥을 보면 윤 대통령은 좀 원칙론적으로 얘기했다는 정황 아니겠느냐 또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지금 처음엔 한 포인트에 요 녹취 하나만 딱 공개가 됐었는데 그 전후 맥락이 같이 지금 검찰 이 조사랑 같이 이 공개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여기서 드러난 게 지금 이준석 당대표 얘기가 나왔는데 보니까 이준석 의원만 연관이 된 게 아닌 것 같다. 다음 기사 볼까요? 명태균 의혹 규명위에 김종인, 이준석도 조사 방침. 아니 이준석 의원은 아까 뭐 앞뒤에 전후로 뭐 연락을 했다고 하니까 그런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얘기가 지금 나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얘기냐? 여길 볼까요? 검찰은 김 전 위원장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대구시장 선거와 관련해 김재원하고 유영하가 단일화를 할 것 같냐? 명 박사 어떻게 생각해? 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확인을 했다. 여기에 대해서 명 씨는 검찰에 나가서 뭐라고 했느냐? 매일 연락해서 의견을 묻는 사이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좀 놀랄 만한 일인 게 윤경호 위원님.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죠. 조언을 누구한테 물어보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세요? 이러면 안 됩니다. 아이고 뭐 이런 별의 순간 뭐 이런 얘기하시는 이런 분인데 지금 어떻게 될 것 같아? 명 선생 이걸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헛개비라 표현하면 좀 심하죠. 실세는 따로 있었다. 그러니까 2022년 6월에 실시된 지방선거 때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이라는 곳에 보궐선거에 출마하잖아요. 7개 지역의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같이 치러집니다. 여기에 명태균이라는 정치 브로커가 다 전방위적으로 개입을 한 그 정황이 저 김재원과 유영아의 단일화 운운하는 저 대목이 아닐까 싶어요. 왜?
당시에 김종인 씨는 비대위원장, 비상대책위원장이라는 타이틀 가지고 있었고 이준석은 당대표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이 선거를 치러 나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명태균이라는 브로커에게 저걸 물어봤다. 이 얘기는 결국 실세 역할을 한 누군가는 따로 있었구나. 그 실세 역할이라는 걸 명태균이라는 정치 브로커가 하도록 힘을 실어준 건 과연 누구겠냐. 당시 당대표였던 이준석이었겠냐. 비대위원장이었던 김종인이었겠냐. 공관위원장인 윤상현이었겠냐. 국민 여러분이나 시청자들이 보시면 그냥 알 수 있지 않아요? 당선인이라는 신분의 윤 대통령이 당시에 버젓이 뒤에 있었고요. 저렇게 통화한 녹취까지 나왔으니까. 그런 점에서는 과연 정치 브로커 명태균이 왜 저렇게 큰 소리를 치고 실세 대접을 김종인에게조차 받았을까? 규명이 돼야죠. 규명이 돼야 될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거는 조선일보죠. 오늘 경향은 또 이렇게 썼습니다. 뭐라고 썼느냐. 명태균 영장의 공천 대가 수억 원 수수. 윤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은 빠졌다라고 돼 있어요. 최소영 의원님. 네. 그러니까 앞에서 이준석, 김종인도 조사를 할 방침이라고 하네요라는 소식이었는데 아니 그럼 이준석, 김종인 말고 윤 대통령 부부는 공천 개입 요 얘기가 아예 영장에도 안 들어갔는데 뭐 이런 게 지금 경향신문에 지금 제목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검찰이 이제 수사 중에 새롭게 제기된 의혹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그걸 다시 포함해서 수사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걸 잘못 얘기하면 이제 별건 수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좀 되게 다른 거고 뭐냐면 일단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에 맞춰서 돈의 흐름 다 추적해 와가지고 이 지금 구속영장에 청구해서 넣었는데 지금 이게 갑자기 또 불거졌단 말이죠. 조사 과정에서 나왔단 말이죠. 이미 근데 영장은 이미 청구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이 부분은 그 정치자금법 위반이면 따로 조사하고 이 불거진 의혹에 대해서는 신병이 확보된 다음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 신병이 확보되면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사진이 나왔고 그다음에 돈을 줬고 본인도 금액이 조금 많았다라고 진술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돈의 성격 규명은 반드시 이루어져야죠. 단순히 교통비였는지. 그래서 저는 검찰이 이 나중에 이제 이걸 병합을 해가지고 다시 재판이 이루어질 때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혐의가 추가가 돼가지고 어쨌든 설명이 돼야 될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라면은 어쨌든 최소한의 뭐 참고인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서면이든 뭐든 어쨌든 추가적으로 입장에 대해서 김 여사에 대해서는 이 사실 확인에 대해서라도 확인 차원에서라도 물어볼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런 모든 게 지금 이 구속영장 자체는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여기에다 드러나진 않을 수 있지만 추가적으로 조사가 좀 진행이 되면서 같이 다뤄질 부분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논술 시험 날, 네? 집 사냐? 이게 무슨 얘기냐 싶으실 수 있어요.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야당 대입 논술날 판사 겁박 시위, 한동훈 이딴 주말 장외 집회 비판입니다. 지금 이 야당 민주당을 위시한 이 야당에서 지금 계속 주말에 장외 집회를 하고 있죠.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직접 들어보고 오실까요? 사실 이런 회의를 해야 될 정도의 상황이 개탄스럽습니다. 이 판사 겁박 무력 시위를 이번 주 토요일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에도 한다고 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다음 주 토요일은 그날은 서울 시내 상당수 학교에서 대입 수험생들의 대입 논술고사가 실시되는 날입니다. 시험을 앞두면 요만큼의 일에도 민감해지고 정말 예민해지잖아요. 이런 일을 벌이는 것을 보고 상식적인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얼마나 짜증나실지 더불어민주당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동훈 대표. 아니 이번 주말에도 또 장애 집회한다고 하는데 근데 그날 대입 논술 시험 치르는 날인데 시험 있는 날 이거 집회할 거예요? 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윤경호 의원님. 사실 한동훈 대표가 그동안 계속 민주당의 뭐 집회에 대해서 비판하긴 했거든요. 근데 비판은 비판이고 이번에 논술 시험 수능 이런 건 사실 국민들이 좀 민감할 수 있는 부분 이걸 콕 집어서 또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글쎄, 약한 고리인 건 맞아요. 특히 이 주말 집회라는 게 광화문 일대 뭐 도심에서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그 일대 뭐 대학이 있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교통이 뭐 막힌다든지 이런 거 있을 수 있고 또 소음도 뭐 영향을 미칠 수 있죠. 마치 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앞두고 시장 전체가 막 흔들리고 있고 그다음에 그 투자자는 뭐 전체 뭐 1%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그게 약간 거리가 된 거하고 저는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민주당이 주말 집회를 좌지우지하는 거냐 아니면 민심이 도저히 지난번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 이후에 난 못 참겠다라고 해서 그 장삼 이사 그냥 민심 그 반영이냐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민주당은 저렇게 한동훈 대표가 탁 집어가지고 얘기한 게 아프면 네. 아 이번 집회에 우리는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수험생들의 대입 논술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치는 건 우리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좀 뭐 얘기해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민심조차도 아니 논술 시험이 있는데 왜 지금 나오세요라고는 아마 말 못하지 않을까 싶어요. 뭐 논술 시험 중요한 거 알고 다 아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민심이 이렇다는 걸 그럼 어떻게 표현을 할 것이냐. 민심이 더 본질이다라는 말씀을 또 하셨어요. 근데 또 민주당은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볼까요? 다음 기사. 한동훈 야 판사 겁박 무력 시위 중단해야 민주당 한 대통령 집사냐. 특검 수용 촉구입니다.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민주당은 민심을 따르기 위해 김건희 특검 수정안을 준비해 14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입니다.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이 민심을 따를 생각이 있다면 반대를 위한 반대 말고 진지하게 특검에 협조하길 바랍니다. 김건희 부부 눈치만 보는 한동훈 대표, 집권 여당 대표입니까? 아니면 대통령 부부 집사입니까? 예상대로 한동훈 대표는 꼬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하명 수사만 하고 살아온 버릇이 사라지지 않았나 봅니다. 네,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 박성준 부대표, 지금 이 수석 부대표 다 지금 굉장히 말이 세요. 최수영 의원님. 네. 대통령 집사냐, 특검 한다더니 왜 조용해지냐,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조급증이 아마 저렇게 센 워딩들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11월 달 들어서 무언가 좀 여권의 균열이 날 것 같아서 네. 기대도 하고 내심 기대도 하고 했는데 전혀 이게 지금 대통령 기자회견을 그 이후에는 한동훈 대표가 오히려 단결과 우리가 단일 대우를 외치고 그다음에 용산은 변화와 쇄신을 또 얘기하거든요. 입장이 좀 바뀌었어요. 그동안 변화와 쇄신 얘기했던 한동훈 대표가 오히려 단합 강조하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지금 당혹스러운 거죠. 11월이 뭔가 균열이 나서 특검법도 하나 통과될 것 같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용도 다 줄이고 다 빼고 기름 쪽 빼듯이 빼가지고 이거라도 좀 특검해 주시는 게 어떠냐고 구걸하다시피 지금 특검법을 내놓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가 꿈쩍도 안 하니까 답답한 모양이죠. 집사라는 표현까지 쓰는데 그렇다고 해서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힘 여권을 이끄는 사람인데 그를 대통령의 집사라고 표현하는 게 온당한가 저도 궁금증이 들고요. 어쨌든 한동훈 대표는 지금 결이 명확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11월 안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에 대한 부분은 민주당이 알아서 하고 나는 변화와 쇄신을 외친 용산과 함께 우리가 함께 윤 정부의 후반기 전국 파트너가 되겠다. 입장이 명확하니까 너무 탄탄하니까 민주당이 당혹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네, 민주당이 지금 당혹스럽고 조급해서 그러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하셨는데 신지호 부총장은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들어보고 오실까요? 이관계를 써서 그 조금 뭐가 맥히면 어부지를 좀 얻고자 하는 게 있었잖아요. 예. 근데 그 이관계가 실패로 끝났어요. 실패로 끝나니까 짜증 부리는 거라고 봅니다. 네. 이관계에 실패해서 짜증을 부리는 거다라고 신지호 부총장 말씀하셨는데 윤경호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이번 주에 14일에 이재명 대표의 뭐 재판 결과도 있다지만 15일 전 갤럽 여론조사에서 또 17%에서 더 바닥으로 가느냐 여부 중요할 것 같고요. 그에 앞서서 14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특검법 의결하겠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당연히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거라고 보고 그에 대한 재의결 때에 과연 8표의 반란표가 나올 거냐. 이게 모두의 관심이죠. 지금 아까 우리 최수영 의원이 뭐 빼고 간결하게라고 얘기했지만 그 간결하게라고 하는 거에 어떻게 보면 거부의 명분을 없애기 위한 거 아니에요. 저는 아까 민심이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거하고 다 연결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걸 단순히 이관계로만 볼 것이냐. 실제로 14일 김사특검법이 올라가고 그리고 뭐 15일 이 한국갤럽에서 정례 여론조사가 나올 텐데 그게 진짜 민심이고 중요한 포인트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네.
내일 모레 이슈들이 상당히 많죠. 제가 꼼꼼하게 좀 챙겨서 갖고 오겠습니다. 저희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 반 한동훈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얘기인지 기사 같이 볼까요? 홍준표, 윤회 수습 안 되면 당 포기, 민주당과 협상에 나라 정상화 건의했다라는 겁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죠. 대구시장이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그런데 108석이면 모든 걸 저지할 수 있는 그런 의석입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아무것도 할 게 없다고 포기하고 내부 다툼이나 주도하고 그게 무슨 여당입니까? 그 당하고 어떻게 정치를 내요? 그렇게 할 바에야 민주당하고 하지. 윤 대통령은 5년하고 나쁜 것뿐이야. 근데 이 당에 기대할 거 없으면 민주당하고 협력이라도 해서 나라를 안정시키고 나라를 정상적으로 끌고 가는 게 그게 맞지 않아요? 여당의 역할이 뭐예요? 아무 역할이 없잖아요. 네, 홍 시장.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당이 아무 역할이 없잖아. 그러면 국정을 위해서 민주당하고라도 내가 손잡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라고 얘기를 지금 한 겁니다. 근데 이 얘기를 잘 들어보면 송재준 위원님. 이게 홍 시장이 연정을 얘기를 하는 건가. 근데 연정이라고 하기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연정이랑 다른 게 여당이 빠진 야당하고만 같이 하는 걸 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뭡니까 이게? 아니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 시장이 일단 그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긴 했죠. 그까지는 아니다라고 얘기는 하셨습니다만 얘기가 나온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글쎄요. 민주당 쪽이라도 협상을 해야 된다. 국민의힘이 안 된다면 포기를 해야 된다. 이런 식의 발언이 나오는 게 과연 도대체가 홍준표 시장이 국민의힘의 소속에서 지금 대구시장을 맡고 계시는 게 맞는지라는 좀 의구심까지 듭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한동훈 당대표랑 이제 그 협치를 하겠다. 그리고 이제 또 쇄신의 목소리를 지금 많이 내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네. 거기 맞춰가지고 홍 시장께서도 당연히 거기에 이제 좀 발폭을 맞춰도 지금 모자랄 판인데 오히려 한동훈 대표를 포기해도 된다. 이런 식의 발언까지 나오는 게 과연 누구를 위한 길일까? 심지어 아까 전에 저희가 계속해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번 주 이제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고가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이제 어떻게 보면 문제 제기를 하고 공세를 펴야 되는 그런 시기인데 이 시기에조차도 한동훈 대표를 어떻게 하면 공격할지 어떻게 하면 한동훈 대표를 무조건 그냥 깔지 이것만 지금 생각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도 고개가 좀 갸우뚱해지지 않을까 싶네요. 네. 사실 홍 시장 입장에서는 홍 시장은 그동안 계속 꾸준하게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비판적인 이 발언들을 해왔었죠. 근데 사실 약간 여기서 의아한 건 타이밍입니다. 이게 지금 약간 한 발 좀 떨어져서 좀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이동학 위원님 여쭤봐요. 지금 여권 상황은 아까 잠깐 저희 앞에서 말씀하신 게 뭐 지금 뭐 신조 부총장 경우는 지금 여권이 지금 단속한 저기 하는 것 같은 이관계가 안 먹혔네라는 말을 할 정도로 여권은 지금 다시 단합을 하는 듯한 지금 이런 모습인데 지금 시점에서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냐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저희가 볼 때는 지금 여권의 상황은 약간 아수라장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일단 민심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는 상태고요. 한동훈 대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민심을 대변하는 것처럼 하더니 갑자기 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본인의 지지율이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니까 대통령의 갑자기 무릎을 꿇는 모양새를 계속 보이면서 이제 다시 대통령과 붙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한동훈 대표 역시도 민심을 거부하고 있는 모양새로 좀 들어가는 모양새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상태에서 민주당을 향해서 계속해서 공격을 한다고 해서 민심이 과연 돌아올 것이냐 혹은 민생이 살아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이 관점이 지금 막 다 뒤죽박죽 섞여 있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홍준표 대표가 한 달 전에 대통령한테 얘기를 했다고 하면서 저 얘기를 했던 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한동훈 대표가 끊임없이 민심 편을 들고 대통령 편을 안 드니 이러한 당대표는 계속해서 무시를 해야 된다. 그리고 결국 민주당하고 뭔가를 협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대목은 사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하는 것마다 손대는 것마다 전부 다 망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대통령 임기 시작하자마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범죄자 낙인을 씌워놓고 계속해서 탈탈 검찰을 통해서 털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국정에 돌아가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측면에서 보면 결국에는 야당과의 어떤 협상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 의대 증원 문제나 아니면 지금 경제 문제 지금 코스피 지수 떨어지고 있고 경제 네. 물가 계속 오르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관해서 지금 대통령 혼자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야당과 협치적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측면은 제가 평가해드릴 만하나 전반적으로는 아수라장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러한 문제를 제기한다고 해서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단순히 사감을 드러내는 것 이상의 어떤 의미가 있나? 저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은 그냥 자기가 자기 사감을 얘기를 한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여권은 좀 아수라장이다. 뭐 이 말씀을 지금 하신 것 같아요. 네. 지금 말씀은 여권의 어떤 상황, 지금 뭐 이른바 윤한 갈등이 약간 해빙 무드다. 뭐 이런 거랑은 무관하게 그냥 홍준표 시장이 자기 사감으로 좀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건데, 일단 홍 시장은 민주당이랑 좀 손을 잡더라도 국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했는데 이동학 의원님, 네. 그럼 만약에 윤 대통령이 이 조언을 받아서 민주당이 손을 내밀면 잡을 의향이 있는 겁니까? 민주당은 얼마든지 민생에 관해서요. 네. 얼마든지 그걸 같이 하자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야당 대표 이재명 대표도 네. 대통령이 왜 야당 대표를 만나지 않냐. 만나가지고 우리가 민생에 대한 얘기를 하면 얼마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협의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오히려 야당을 무시하고 국회를 무시하고 그러한 태도로 일관해 왔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를 기미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정 동력이 완전히 상실돼 버렸기 때문에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동력 자체가 생기질 않는 거예요. 야당은 준비돼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우리는 손 내밀면 잡지. 지금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홍준표 시장이 그렇다고 우리가 내가 연정을 얘기한 건 아니야라고도 또 명확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연정은 아닌데 이런 얘기를 한 거 어쨌거나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뭔가 국정을 제대로 운영을 하려면 이런 방법까지도 나는 생각을 한다라고 지금 이런 것도 조언을 했어요라고 지금 홍 시장은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여기서 그럼 드는 생각이 그러면 직접 좀 뭔가 조언 말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사실 그동안 계속 나왔던 얘기가 홍준표 시장 국무총리설이 계속 나왔었죠. 근데 관련해서 홍 시장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실까요? 대구시 일이 남았어요. 내가 2017년도에 경남지사 하고 있을 때 당 지지율 4%였어요. 당 살리려고 그때 중간에 올라왔어요. 근데 그때 내가 잘못했어요. 해체대동은 놔뒀어요. 용병들이 들어와서 당을 계속 망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중간에 또 2017년도처럼 올라오라고? 그런 결정 안 해요. 네, 단호하게 얘기하죠. 그런 결정 안 해요. 라고 얘기하고 갔습니다. 근데 성재준 위원님, 그 드는 생각이,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이런 조언도 하고 뭐 여당이 역할을 뭐 안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하시는 거 보면 직접 국무총리로 해서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또 그건 안 한다고 하세요. 아니, 그걸 안 한다고 얘기는 하시는데 아까 전에 이제 이유를 들어보니까 대구시 일이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대구시 일에 언제부터만 그렇게까지 관심이 많으셨나 싶을 정도로 허건할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건 다 지금 중앙정치와 관련된 얘기 아닙니까? 오늘 나온 얘기 같은 경우도 뭐 대구시정과 관련된 뭐가 있었나요? 제가 봤을 땐 별로 기억이 안 나다 보니까 오히려 저렇게 얘기하시면 하실수록 국무총리에 대한 생각이 있지 않은가? 아니면 한 단계 더 나가서 진짜 대권 후보라도 생각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지금 들 정도입니다. 아까 전에 저희가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그래도 민심의 어떤 목소리를 들으려고 지금 변화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인사 조치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강훈 전 이제 그 행정관 같은 경우도 결국 이제 자기가 자진 사퇴하겠다 이런 메시지도 내지 않았습니까? 이런 맥락 속에서 그래 대통령께서 본인이 나서가지고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고 있는 상태인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히나 뭐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관계를 많이 강조해 오신 분이라고 한다면 지금 순간에는 마찬가지로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서 약간 좀 이제 조언하고 충원을 해도 모자랄 판이다. 근데 계속해가지고 이렇게 뭔가 당 내부적인 갈등을 만들어내는 게 본인의 만약에 사사로운 어떤 그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 가지고 하는 거라고 한다면 네. 정말 저는 그냥 진심으로 좀 말려드리고 싶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일단 약간 두 분이 여야 다른 입장이긴 하지만 그냥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홍 시장이 약간 사감, 개인적인 생각 뭐 이런 표현들 지금 쓰셔요. 그런 걸 보면 홍 시장이 지금 개인 생각으로 좀 이렇게 좀 강경하게 반 한동훈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인 건데 근데
홍 시장은 사실 그동안 쭉 꾸준하게 SNS에 글도 그렇게 쓰고 한 대표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입장을 계속 쭉 견지를 해왔었죠. 근데 이번 키워드가 반한동훈이죠. 홍 시장만 그랬으면 저희가 홍준표 시장이라고 했을 텐데 아니라는 겁니다.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최근 SNS에 글을 올렸어요. 뭐라고 했느냐. 한동훈 대표의 온 가족 드루킹 의혹. 국민 눈높이 맞는 진상규명을 촉구한다라고 하면서 한 대표랑 그 가족들이 이 가족들이랑 똑같은 이름의 당원들이 당원 게시판에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비난의 글을 쏟아낸 게 적발이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이 눈 뜨고 봐줄 수 없는 언어 폭력들인데 이걸 이름도 이 가족들의 이름이 좀 특이한데 이걸 단순 동명이인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 한동훈 대표와 그 가족들이 직접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비판의 글을 당 게시판에 올린 거 아닙니까? 라는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네. 성재준 위원님, 한 대표와 그 가족들이 윤 대통령 부부를 비난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 어떻게 보세요? 아니 저는 저런 의혹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참 눈 뜨고 봐줄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저 논란에 대해서 이제 김민 전 최고도 그렇고 그리고 장해찬 전 최고랑 그다음에 홍준표 시장도 이제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봤을 때 한동훈 대표가 자기 이름으로 그걸 가입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방을 한다라는 게 이게 납득이 되는 얘기겠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들어보면은 장인, 장모, 모친, 배우자, 딸 뭐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동원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또 문제됐던 무슨 뭐였습니까? 사돈의 팔촌의 무슨 모 언론사의 좌파 출신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왜 등장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이제 한동훈 대표 딸 바빠요. 공부하느라 바쁘지 않습니까? 무슨 당원 게시판에 지금 가입해가지고 글 쓰고 있다는 게 이게 너무나 비상식적인 얘기인데 장해찬 전 최고가 이제 그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니까 굉장히 자료까지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초 단위로 이래 글 같은 게 올라왔다. 그러니까 이제 그 장인 장모 이런 분들의 이름으로 초 단위로 이제 1초마다 글이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이제 그 생각해봤을 때는 인위적으로 뭔가 조치가 이루어진 게 보다도 뭔가 이제 그 좀 프로그램이 됐거나 약간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디도스 공격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식의 어떤 과정을 통해서 됐을 그런 여유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의혹 제기는 할 수 있다라고 해도 이거를 마치 뭔가 또 김혜경 이제 그분과 연관돼 있는 드루킹 이런 식의 또 연관까지 또 해가지고 공격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민주당의 어떤 그런 거를 오히려 거꾸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좀 아쉬움이 들고요.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당내 그런 어떤 갈등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거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가입됐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생년월일이 됐거나 그 정도만 빨리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그냥 밝히면 이게 진상 조사 같은 경우 금방 될 수 있으니까 괜히 그냥 불씨를 키울 것 없이 빨리 그냥 조치를 취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까지 말씀드립니다. 네. 한동훈 대표가 그거 등록해갖고 언제 글 쓰고 있겠느냐 말이 되는 얘기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관련해서 김종혁 최고위원이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잠깐 들어보고 오시죠. 그러니까 이른바 극우 혹은 친윤 유튜버라는 사람들이 일제히 한동훈이 그 댓글로 당원 게시판에다가 대통령을 욕했다, 정체가 드러났다, 이렇게 일제히 공세를 펴고 있어요. 아, 예. 한마디로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한동훈 대표가 그 당원 게시판에 자기 이름으로 대통령을 비난하고 욕설하는 게시를 올린다는 걸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지금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8명이래요. 한동훈 지금 대표는 거기 우리가 실명 인증을 하고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거기에 글을 쓸 수, 글을 올릴 수 있는 그것도 아니라고요. 네. 한동훈 대표는 등록도 안 했고 지금 동명이인이 8명이다. 그러니까 이런 오해가 있을 수는 있겠는데 기본적으로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까 장해찬 최고위원이 의혹을 제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상식적으로 가족들의 이름이 좀 특이하지 않느냐. 특이한 이름의 온 가족이 동명이인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동학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저는 좀 집권 여당이 너무 한가해 보인다. 아니 지금 전 정부 탓하고 야당 탓하고 지금 이래가지고 지금 도대체 집권을 왜 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되죠. 저건 문제 삼았으니까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럼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방송 나가서 측근들이 해가지고 상식적으로 저게 말이 되냐 이런 얘기 할 게 아니라요. 하루면 바로 검증 끝나는 거 아닙니까? 바로 저거 당원 게시판 들어가가지고 이름 검색하고 그다음에 그 매크로에 혹은 그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주민번호만 확인하면 바로 나올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루 만에 논쟁이 끝납니다. 근데 지금 이게 그저께 터져가지고 지금 이틀째 오고 있는데 이거 오늘 내일 계속 다루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대응을 좀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지켜보는 입장에서의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지금 자기들끼리 자중질환하고 있는 이 모습 자체가 국정이 너무나 불안하게 느껴지게 만드는 거예요. 국민들로 하여금. 그리고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이제 끌고 가는지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지금 야당 공격하면서 허송세월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는데 오케이. 그거는 그거대로 간다 칩시다. 그러면 적어도 지금 집권 여당이라고 하면 지금 챙겨야 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코스피 지금 뭐 이미 지금 다운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 성장률 자체는 2.5에서 2.2로 지금 내려갔다고 내년도에는 지금 1%대로 지금 예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내놔야 되는데 지금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과는 완전 정반대로 지금 가고 있어서 정말 이건 실망이라는 단어 어떤 다른 표현도 못 찾겠습니다. 네. 약간 흥분까지 하셨어요. 지금 이동학 의원님 지금 아니 대체 왜 집권을 한 겁니까?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시면서 실망이란 말로 표현이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사실 지금 이 얘기가 지금 의혹이 제기된 걸 보면 지금 현재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지금 이런 얘기를 지금 SNS에 글을 올렸죠. 장해찬 전 최고위원도 대표적인 친윤입니다. 앞에서 저희가 말한 홍 시장도 사실 우리가 분류할 때 친윤으로 지금 분류를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 장해찬 전 최고위원 결국 친윤에서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뭔가 계속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사실 최근의 흐름은 좀 같이 잘 화해 무드로 잘 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었죠. 왜? 신조 부총장도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했거든요. 들어보고 오실까요? 이제 유난 갈등의 뭐 해빙기, 뭐 그다음에 이제 한동훈 대표가 보수 대연합을 보수 집결을 뭐 시도한다. 네. 뭐 이런 표현들이 있던데 그렇게 큰 방향에서는 그렇습니다. 변화와 쇄신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미온적인 용산. 그거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한동훈. 그 사이의 갈등이었잖아요. 갈등 요인이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지만. 완전히는 아니다.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지만 대통령님도 변화와 쇄신이라고 하는 큰 물결. 대통령께서 거기에 흐름을 타셨어요. 친윤계로 분류됐던 분들 중에서도 변화와 쇄신을 외치는 분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저희 당을 앞으로 그렇게 좀 불러주십시오. 쇄신파 대 수구파. 네. 지금 뭐 윤한 갈등 해빙기 얘기가 나오다가 다시 좀 쑥 들어가게 생겼어요. 성재준 위원님. 그러니까요. 지금 시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친윤이냐 아니면은 무슨 뭐 친한이냐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친민이냐 반민이냐 이거죠. 국민 뜻에 따르냐 안 따르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대통령께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번에 기자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충분히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이셨고 그거에 대한 어떤 모습도 나타나고 있으니까 주변 분들도 좀 대통령의 뜻에 따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싸우지 말고 하나 되자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